자, 오늘은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임차 상인들이 실제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이 법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줄여서 보통 상가법이라고 합니다. 한국에는 지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있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1981년에 신설이 되었는데 임차 상인들에 대한 법적 권리는 민법에만 보장을 하고 있었어요. 따로 임대차 보호법이 없고, IMF 이후에 자영업 확대 정책이 진행이 되면서 임차 상인 인구가 엄청 늘었어요. 그만큼 임대차 관련 피해 사례도 이제 늘어나게 된 거죠. 민법으로 다 적용하기에는 뭔가 이제 사각지대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민주노동당, 이 민주노동당과 몇몇 시민단체들이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있으니까 임차 상인들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제정운동을 시작을 했고, 그 결과 2001년 12월 29일에 법이 만들어졌고 2002년 8월 26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정말 사진 찾기 힘들었는데 겨우겨우 어떻게 찾았는데, 이게 그 상가법 제정운동 당시에 이제 뭐 기자회견이었던 것 같아요. 상가법 1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1조,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그러니까 민법에서 좀 더 이제 하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그래서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가 이 법의 목적이에요. 과연 이제 이 법이 목적에 따라서 안정을 보장하고 있는지는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제 누가 이 법의 혜택을 받는가인데, 이게 2조예요. 이 법은 이래 해서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는 어쩌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곱하여 환산하여 포함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친구가 킬포인트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 이거를 환산보증금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상가법 시행령에는, 제정 당시에는 서울시는 뭐 이렇게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 억제 권역, 대부분의 그냥 수도권에 있는 도시라고, 그 경기도 이쪽이 1억 9천에서 뭐 2010년에 2억 5천. 그리고 광역시, 군 지역, 그러니까 뭐 땡땡군 이런 거랑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 뭐 부산광역시든 대구광역시든 이쪽은 요렇게. 그리고 이 셋을 뺀 나머지는 이렇게인데, 법 제2조 2항에 어쩌고 월 차임 단위를 계산한다. 2조 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하면 100분의 1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서울로 한정을 지어볼게요. 서울이 제정 당시 2억 4천이었어요. 앞서 말한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 아까 말했던 환산보증금액, 서울 같은 경우는 2억 4천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 이 법의 혜택을 받는 거고, 2억 4천이 넘어가면은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서울에 한 음식점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이고요. 월세가 19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법에 쭈르륵 나와 있을 때 그걸 계산식으로 하면요, 월세에 100을 곱합니다. 이 금액에다가 보증금을 더하면 2억 4천이 돼요. 이 경우는 환산보증금이 2억 4천인 거예요. 그래서 환산보증금이 초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땡땡구 A 음식점은 상가법에 적용이 되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NN구 B 미용실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5천에 월세가 200입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계산을 하면은 2억 5천이에요. 환산보증금이 초과가 됩니다. 그래서 법 혜택을, 정확하게는 상가법의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민법에는 적용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상가법에 적용을 받기는 어렵다. 이게 2002년도 기준으로 이 금액이고 지금은 올랐습니다. 환산보증금이 초과 안 되면은 대표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이 세 가지입니다.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권, 차임 상환 비율인데, 대항력이 뭐냐면은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건물주가 바뀌면은, 그러니까 바뀌기 전에 건물주가 맺은 계약은 소멸합니다. 대항력이라는 말은 내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계약은 소멸이 되는 게 아니라 승계가 되는 거다 라고 할 수 있는 그게 대항력인데, 환산보증금이 초과가 안 되는 데는 대항력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냥 건물주가 바뀌어도 계약이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권, 말 그대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요구권인데, 이건 자세하게는 뒤에 말씀드릴게요. 차임상환 비율은 월세를 몇 프로까지 올릴 수 있는지 혹은 내릴 수 있는지, 그거의 적용이 지금이 0.5%예요. 바뀌기 전에 9%였는데 어쨌든 상한 비율에 맞춰서 월세를 제한할 수 있는 그 주장을 환산보증금이 초과가 안 되면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환산보증금이 초과가 되면은 개정 이전에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었고요.
계약갱신 요건도 주장할 수 없었고 차임 상환 비율 제한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이 환산보증금을 만든 이유는 상인이 월세를 많이 내면은 그만큼 부자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만들 당시에는. 그러니까 법의 혜택을 좀 덜 받고 어쨌든 안정이 목적이니까 돈을 못 버는 임차 상인들은 좀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 제도를 만든 건데, 문제는 취지가 좀 동떨어지고 좀 사각지대가 생긴 거예요. 2010년대 얘기인데 서울에 한 미용실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에 임대인 측이 재계약을 하자고 해요. 뭐 어차피 자기도 좀 횟수가 좀 됐으니까 재계약을 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재계약을 했어요. 근데 보증금이 원래 5천만 원이었는데 월세가 25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건물주가 다 뭐 계약은 해줄게. 근데 월세 딱 10,000원만 올리자. 이상하잖아요. 근데 딱 10,000원만 올려달래요. 어쨌든 임차인 입장에서는 뭐 월세도 많이 안 올리고 괜찮겠네라고 해서 계약을 했어요. 근데 당시 서울의 환산보증금이 3억이었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하면은 251만 곱하기 100 플러스 5천 하면은 3억 100만 원입니다. 초과가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권 다 무력화가 됩니다. 그걸 노린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건물을 팔았어요. 그래서 새 건물주가 여기 환산보증금 초과됐고 저는 새 건물주고 저는 당신하고 계약 안 할 거니까요. 그냥 없던 걸로 하죠. 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10,000원 올렸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 이 가게는 쫓겨났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2010년 10월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4천에 320이에요. 합하면 46,000입니다. 환산보증금 초과죠? 우장창창이라는 가게입니다. 여러분들이 임대차 관련돼서 뉴스를 한번 보셨다면은 한 번쯤은 봤을 가게인데, 이분과 다른 분이 이제 건물주가 되면서 이제 발생했던 갈등이었는데, 이분들이 처음에 올 때 저희가 할 거예요. 더 계약 안 합니다. 라고 했어요. 맨 처음에. 근데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어요. 이분들 온 게 2012년 말이었으니까 한 2년 조금 넘었거든요. 장사 좀 되나 싶었는데 갑자기 건물주 바뀌었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이 사장님과 그리고 이 가게를 소개해줬던 공인중개사 친구랑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맘상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때 이후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권도 환산보증금이 초과가 되면은 할 수 있게. 다만 차임상환 비율은 안 바뀌었습니다. 이게 우장창창 이후에 2013년도에 법 개정됐을 때 이 두 개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현재는 서울시는 9억, 과밀억제권역 부산광역시는 6억 9천, 광역시 쪽은 5억 4천, 그 밖의 지역 3억 7천입니다. 오르긴 많이 올랐어요. 이 금액으로 오른 게 2019년 4월 2일입니다. 작년이요. 맘상무는 어쨌든 아예 이런 제도화를 할 게 아니라 세입자와 건물주가 동등한 위치에서 월세 협상을 할 수 있게 만들든 아니면 그냥 이걸 없애라. 모두가 그냥 다 동등하게 받게 해달라라고 주장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현재는 지금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이 계약갱신 요구권 얘기인데요. 제일 많이 아마 만나게 될 이슈일 겁니다. 이제 계약을 뭐 예를 들어서 3년을 했어요. 이제 재계약을 하고 싶어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근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 조건을 맞추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내고 있는데 주변이 막 150, 200 받고 이러는데 내만 100만 원을 받아. 뭔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좀 낡았는데 좀 필요하면 재건축도 하고 싶고 리모델링도 하고 싶고 뭐 하여튼 좀 더 월세를 더 올려서 받고 싶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지금 임차인 말고 다른 임차인 드리고 싶은데 좀 다른 업종에. 근데 아직 계약 기간 남았고 어떻게 하지? 보통 임대인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같은 시기에 임차인은 계약은 했는데 월세가 갑자기 확 올라갈까 봐 걱정하고 건물주가 계약을 더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더 계약을 할 수 있을지 그걸 볼게요. 이 당사자들은 본인들이 맺은 계약을 갱신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본인 소유이기 때문에 언제든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임차인은 계속 있지 않는다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상가법 제10조에 나와 있는데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라고 13년도에 일단 바꿨습니다. 원래는 더 짧았어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제가 4월 30일에 만료해요. 근데 임대인이 뭐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뭐 월세를 올려달라, 뭐 계약 더 안 하겠다, 뭐 아무 얘기도 없어요. 이 기간대로 하면은 3월 30일까지는 임대인 입장에서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뭐 4월 18일 날 당신하고 계약 못 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맨 처음 시작한 임대차 기간 포함해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만약에
내가 2015년 4월 30일 날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은 바뀌기 전대로 하면은 올해 만료되는 날까지는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났다.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은데 임대인이 방금처럼 4월 30일에 만료인데 임대인이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기간이 만료된 때 4월 30일 딱 만료잖아요. 만료가 되면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내가 걸어놓은 보증금, 내가 내고 있는 월세 그 조건으로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1년 동안 연장이 된 거예요. 똑같은 조건으로.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통과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과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후에 이게 뭔 얘기냐면은 어쨌든 아무런 얘기 없어가지고 1년이 자동 연장이 됐어요. 근데 장사가 안 돼. 너무 힘들어. 뭐 혹은 내 몸이 아파가지고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은 언제든 제가 뭐 몸이 아파요. 뭐 장사가 안 돼서 접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5월 3일 날 얘기했다. 그럼 5월 3일로부터 3개월. 8월 3일 되면은 만료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17년도에 나온 기사인데요. 음식점이 평균 생존기간이 불과 3년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바뀌기 전엔 5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치킨집을 해요. 3년을 했는데 문제는 남은 2년 중에 건물주가 계약 안 한다 그러면은 2년 버티고 이제 끝이에요. 그런 위험 부담이 생기게 된 겁니다. 정확하게는 2018년까지. 또 하나의 문제는 이미 7, 8년 된 가게. 이미 이 법에 적용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 이슈가 하나가 여기입니다. 종로구 서촌에 있던 궁중족발 얘기입니다. 2009년에 영업을 시작을 했고 15년 12월에 임대인이 바뀌었습니다. 6년 차에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건물주가 16년도 1월에 기존에 3천에 297 하던 가게를 갖다가 1억에 1200을 달래요. 만약에 이거 못할 것 같으면은 계약도 안 한다. 계약이 4월 만료였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더니만은 잠수를 타고 월세 계좌를 안 알려줘서 3개월을 채웁니다. 3개월에 미납 월세가 발생이 되면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어요, 임대인은. 그래서 월세 미납 사유로 명도 소송을 겁니다. 계약이 해지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 부분은 계좌를 안 알려줬다 이런 거 그리고 공탁을 걸었어요. 그래서 방어가 됐는데 문제는 이거에 열이 받은 임대인이 청구 취지를 바꿉니다. 계약갱신 요건 5년이 지났다. 이게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 10일 날 강제 집행이 있었고요. 11월 9일에 2차 강제 집행을 해서 이 궁중족발 남자 사장님 김우식 씨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김우식 씨 왼손은 4개가 부분졌다는 겁니다. 이거를 법원 노무자가 아니라 경비원들이 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불법이 인정돼서 대한민국 최초로 집행관이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거에 대한 국가선배소도 1심은 일단 이긴 상황입니다. 이분이 그 건물주예요. 계속 강제 집행이 있었다가 18년도 6월 4일에 최종적으로 집행이 완료가 됐고요. 6일날 이제 임대인이 와서 외관 공사한다고 왔는데 내부 집기만 이런 거 해가지고 이날 7시 반에 대치가 시작돼서 오후 5시에 끝났습니다. 제가 6월 5일날 그 앞에서 노상에서 자고 6일날 하루 종일 이거 대응을 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모두가 넉다운 된 거예요. 어쨌든 버텨온 공간에서 쫓겨나고 물건도 다 빠지고 이러니까. 근데 그 와중에 또 임대인이 도발을 했어요. 따로 전화를 해가지고. 그게 화근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망치폭행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6월 7일날. 그래서 당시에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이 되셨어요.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문제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3천에 297 하던 걸 1억에 1200으로 무리하게 요구한 거, 그게 이제 뉴스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여론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때릴만 했네. 여론이 그렇게 바뀌어버리니까 1심에서 어쨌든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가 됐고 폭행 특수상 혐의 2년 6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2심 때는 6개월 감형돼서 징역 2년으로 됐고요. 이제 2달 조금 안 남았네요. 2달 조금 안 있으면은 출소를 하십니다. 이게 꽤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만들었어요.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제 이 사건 이후에 국무총리실 비서실 쪽에서도 간담회를 진행을 했고 법무부 차원에서 간담회를 진행했고 저희 포함해서 다수의 시민단체 종교단체가 어쨌든 인권운동본부라고 해서 뭉쳐서 상가법 개정 촉구 활동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2018년 9월 20일 날 상가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뭐 여러 개가 바뀌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바뀐 거는 5년에서 10년이 됐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계약을 새로 맺거나 혹은 재계약을 하게 되면은 10년으로 적용이 됩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제가 계약을 했다고 어째저째 해가지고 잘 운이 좋아서 4월 30일 날 재계약을 했어요. 혹은 임대인이 아무런 얘기가 없어가지고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요 이후에 된 거죠? 5년을 더 할 수 있는 거. 이미 5년을 했으니까 플러스 5년. 그래서 총 10년이 되는 거예요.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정당한 사유가 뭐냐.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해서 총 7가지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하시 하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3달 치월세가 밀린 경우입니다.
두 번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뭐 예를 들면은 뭐 계약서에 김땡땡으로 했는데 거기 장사하고 있는 사람이 김땡땡이 아니야. 심지어 사업자도 다른 사람으로 돼 있어. 그러면 부정한 거죠. 이런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뭐 예를 들어 퇴거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계약 해지하는 조건으로 뭐 돈 엄청 줬어요. 합의금을. 내가 권리금 막 2억 정도 드렸는데 뭐 건물주가 5억을 줬어요. 그런 경우. 물론 서로 합의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동의 없이잖아요. 그럼 동의 있는 경우도 있겠죠. 동의 있는 경우는 전대차 계약에 대한 그거를 인정해 줍니다. 또 하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이 파손이 애매한데요. 보통 부수는 걸 파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보니까 파손이 부수는 것 말고도 그 안에 구조물을 한 것도 파손으로 보는 경우도 있대요. 근데 드물고 보통은 이제 부순다. 또 여섯 번째,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예를 들면은 지진이 났어요.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건물을 다시 짓던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계약을 어쩔 수 없이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이 3기 이거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게 이제 7항인데요. 임대인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쉽게 말하면 이제 재건축이나 철거를 하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그러니까 맨 처음 맺을 때든 중간에 재계약을 할 때든 내가 몇 년도 몇 월부터 몇 년도 몇 월까지 재건축을 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돼요, 임차인은. 그래 임차인도 대비를 하죠. 내가 더 못할 수도 있구나. 혹은 만약에 리모델링이라면은 길게 안 걸리니까 리모델링 이후에 뭐 월세 내는 게 바뀔 수도 있겠구나. 그걸 대비를 하죠. 근데 이런 조항이 있음에도 아직 많은 건물주들이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하고 만료될 때쯤에 재건축할 건데 계약 더 못할 것 같아. 이래버려요. 근데 하도 그 피해 사례가 많으니까 단서가 달린 거예요. 가항이 그렇고요.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럴싸하죠?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은 계약을 일단 하고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뭐 계약을 다시 맺든 저걸 해야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것도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항,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 쉽게 말하면은 일대 재개발 사업이든 재건축 사업이든 이렇게 들어갈 때 이 경우에는 거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7항이 좀 이슈가 많은데 제가 예를 들어서 두 군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서촌에 파리바게트가 있는 건물인데 이게 조금 오래되긴 했어요. 건물주가 어쨌든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어요. 이사장님이 임대차 계약 맺은 게 92년도예요. 오래됐죠. 리모델링을 한대요. 그래서 어쨌든 쫓아냈어요. 그럼 이제 리모델링을 하겠거니 했어요. 근데 이제 몇 년 뒤에 로드뷰를 찍어보니까 차이가 보이세요? 외관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1층에 이 가게가 새로 생겼다는 거 말고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로만 해놓고 실제로 안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그 바뀐 법 시행됐을 때 얘기였어요. 그 7항의 단서들이 생겼을 때.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영등포에 있는 데인데요. 이 구이칸 세타라는, 제가 18년도에 상담했는데 그때 막 5년 차였어요. 근데 리모델링을 한대요. 사장님이 워낙 연세가 있고 하시니까 하나보다 하고 다 이제 고물 처리를 해가지고 어쨌든 나오셨어요. 근데 2달 뒤에 안 했습니다. 그러고 새로운 무슨 정다운 익스프레스 이게 들어왔어요. 말만 해놓고 안 하는 경우가 이렇게 허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단서 조항을 탄 건데 아직까지도 건물주들은 이 단서 조항에 따라서 안 해요. 대부분의 건물주. 신고할 때도 없거니와 신고를 한다 한들 이거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행정관청이 없어요. 넘어가서 권리금이에요. 권리금이 뭐냐면은 내가 이 공간을 사용하면서 만들어낸 유무형의 가치입니다. 뭐 음식을 팔든 뭐 물건을 팔든 공간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겠죠. 원래는 음지에 있던 제도였습니다. 2015년 5월 13일에 법제화가 된 거죠.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이러이러하면서 권리금 계약에 대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들은 뭔 얘기냐면요. 4월 30일 날 만료해요. 근데 내가 더 이상 장사를 못 하겠어. 몸이 안 좋아서. 근데 해놓은 거는 아깝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대신할 사람을 찾자. 장사하고 싶어하는 친구를 데려왔어요. 권리금 계약을 맺었어요. 여기 목도 좋고 손님도 많이 오고 괜찮은 데니까 3억에 하자. 내가 3억에 이 가게 그대로 넘길게. 그래서 권리금 계약을 맺었어요. 오늘이 17일 날. 그럼 아직 만료는 안 됐으니까 13일 남았죠? 그러면은 2020년 4월 30일에서 2023년 4월 30일 이 중간에만 권리 손배소는 하면 돼요. 언제든. 이거 지나면 못한다. 물론 권리금도 예외가 있어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을 데려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입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당연하죠. 신규 임차인이 데려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것도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문제는 다음인데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게 약간 꼼수예요. 건물주들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이 공간에 내가 그동안에 어쨌든 임대를 줬는데 공실로 둘 거야 라고 해버리면은 영리 목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증명할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어요. 임대인이 아니라. 근데 누가 1년 6개월 동안 진짜 여기 영리 목적 쓰는지 안 쓰는지 감시하고 지켜보겠어요. 이게 약간 꼼수예요. 실제로 요꼼수를 쓰려고 했던 사례들도 제가 몇 군데 봤어요. 근데 물론 임차인은 입장을 정확하게 했고 임대인이 패소를 했긴 했는데 이 사례를 쓰는 데가 아직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한. 제가 누굴 데려왔어요. 근데 이 사람 말고 이 사람하고 차라리 권리금 계약을 맺어. 만약에 이 사람이 많이 줬어요. 권리금을. 그러면은 이건 방해가 아니라 계약 주체가 달라진 거죠. 그 경우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매우 드물어요. 그리고 10조의 5. 아예 권리금 계약이 안 되는 점포들이 있어요. 상가 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 예를 들면은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데 보면은 안에 뭐 다른 가게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안 돼요. 그 전에는 전통시장까지 있었는데 전통시장은 그 18년도에 법 바뀌면서 이건 빠졌어요. 또 하나 국유재산이거나 공유재산인 경우. 이건 뭐 그럴 수 있죠. 이게 2015년 5월 13일에 만들어진 권리금 조항들이. 이제 임대차 관련해서 마지막일 거예요. 계약 기간만큼 이제 중요한 게 월세인데 뭐 2009년에 어쨌든 전문을 개정을 했는데 11조. 차임 또는 보증금이 이래 해서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올리든 내리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올리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리고 증액 청구는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제가 예를 들어서 5천에 100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딱 설정을 해놓으면은 1년 동안은 못 바꿔요. 1년이 지나고는 보증금을 올려달라든 월세를 올려달라든 가능은 하다는 거예요. 올려달라는 거일 경우. 근데 그 올리는 비율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거는 시행령 4조에 있습니다. 5%. 100만 원에서 5%면은 얼마죠? 105만 원. 이상으로는 못 올린다는 거예요. 물론 증액의 경우고 감액도 가능은 해요. 뭐 그 밖에 부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요거에 따라서 증액도 되고 감액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다 망가졌잖아요. 이런 경우는 감액도 청구는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응하지 않으면 그게 문제예요. 맨 처음으로 들어가서 상가법의 1조의 목적에는 민법의 특례라고 나와 있어요. 상가법이. 민법이에요. 형법이 아니고. 요거를 초과해서 올려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100만 원인데 200만 원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울며 겨자먹기로 200만 원을 줬어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열이 받으니까 이거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에너지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어떤 때는 돈까지 들어요. 그것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게 안 돼요. 임차인들 대부분이. 근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동산이나 이런 걸로 생각했을 때는 5%도 승에 안 차요. 건물 가치를 올리려면은 5%가 뭐예요? 한 50% 올려야 돼요. 그거랑 부딪히는 거예요. 상가법이나 이런 거에서는 이렇게 되어는 있지만은 이게 뭐 강제 조항도 아니고 요걸 어겼을 때 소위 말하는 처벌 규정도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한테는 불리한 거죠.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동의를 했어요. 전대차 계약하는 거에서. 그래서 내가 전차인이에요. 그러면은 내 계약은 안전할까? 궁금하겠죠? 상가법 제13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10조, 10조의 2, 10조의 8, 11조 및 12조는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 가격에 적용한다. 다른 건 중요하지 않고 10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0조는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 가격 관계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10조만.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동의를 받고 계약을 맺었어요. 전차인이. 근데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이내에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뭐 동의를 해서 어쨌든 내가 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임차인이 잠수를 탔어. 몇 개월째. 안 보여. 그러면 내 계약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하고 어쨌든 계약 이거를 저거를 해야지 전대차도 보존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임차인을 대위하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임차인을 대신해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계약을 맺어야 되지 않겠냐. 내가 대신 이거 저 하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의를 받은 경우에. 동의를 안 받고 했다? 그러면은 효력이 없는 거죠. 만약에 내가 계약을 맺었는데 불공정해요.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명도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근데 계약을 맺은 게 2020년 4월 17일이에요. 나는 10년 동안 더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데 계약서에는 무조건 나가래. 이의도 제기할 수 없대. 이런 경우에는 10조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거는 10조를 방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0조 위반이에요. 그런데다가 불리해요, 임차인한테. 그래서 요거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15조.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해가 효력이 없다. 요 문장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장님들을 만나시게 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임대차 현황인데요. 계약서를 꼭 보세요. 만약 계약서가 없다라고 한다면 다음의 사항을 꼭 확인해야 돼요. 임대차인지 전대차인지, 보증금이 얼마인지, 월세가 얼마인지, 계약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최초 계약일이 언제고 현재 계약일이 언제지.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10조나 뭐 11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투자금 현황. 얼마나 들었는지. 최초에 뭐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다 그러면 얼마를 주고 들어왔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시설을 얼마 들었는지. 만약에 권리 양수도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계약이 있는지. 이 갈등 중재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게. 왜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주고 들어왔어요, 권리금을. 근데 이래저래 시설 투자도 해가지고, 시설 투자만 하는데도 한 2억 들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3억 정도 들었으니까 3억에 계약을 할게 라고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그보다 좀 더 올릴 수도 있어요. 뭐 장사가 잘 되고 뭐 뜨는 동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내가 들인 돈이 이 정도 들었다라는 거예요.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금액이. 근데 임대인도 임대인 나름대로 주장을 하겠죠. 그 금액과 금액을 이제 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게 뭐 저 같은 활동가가 중재를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서울시나 뭐 기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법정에서도 조정이 가능해요. 그 조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이 얼마가 들었는지, 임대인이 또 얼마가 저거 할 수 있는지, 그거를 보려면은 그 지표에 있어서 이 금액이 중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무엇을 원하는가.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원해요. 장사를 더 할지, 아니면은 내가 들인 투자금을 보전을 받고 싶은지. 보통 이 두 가지예요. 이게 갈등 중재 목표의 설정에 있어서 가장 큰 방향성인데, 더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현재 임대차 현황이나 그런 거에 맞게 어떻게 더 장사를 할 수 있을지 방안을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 투자비를 보전하겠다 싶으면은 내가 얼마를 들였는지 확인을 해서 그거에 맞는 권리금을 책정을 해서 권리양수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래저래 감가상각 다 따져가지고 이 정도는 보전을 받아야겠습니다라고 임대인한테 얘기를 하든지. 이 둘 중에 뭘 할지는 확실히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저도 얘기를 하지만은 보통 명도소송을 하게 되면 그 임차인 쪽 변호사들도 이 두 개를 꼭 물어봐요. 그래야 소송을 대응하는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장사를 더 하고 싶다 하면 시간을 끌어주는 거고, 소송으로. 투자비를 보전받고 싶다 하면은 관련된 세금 납부한 거 뭐 대여금 그런 거 다 해가지고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이래서 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해서 대응을 하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 둘 다 보전받는 거는 정말 어렵다. 욕심 부리는 걸로 보일 수도 있어요. 보통은 둘 다 보전받는 거는 정말 어렵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확인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갈등을 중재를 하게 될 경우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머리 아파요. 힘들 것 같아요. 직접 조정을 해보면 좋은데 안 되면은 도움을 청해야 돼요. 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기관들을 두 군데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법률구조공단의 하부기관인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예요. 여기는 19년 4월부터 가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법률구조공단 상가분쟁조정위원회 하면은 사이트가 나와요. 방문 예약을 해서 상담을 할 수도 있고, 분쟁조정 신청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2번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서울에도 분쟁조정위가 있어요. 눈물그만 상담센터, 여기서 보통 상담을 합니다. 뭐 예약 방문 상담도 있고 온라인 상담도 있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담을 해서 만약에 분쟁조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조정신청서를 내면 돼요. 그러면은 임대인한테도 가고요. 임대인이 만약에 조정신청 응하겠다라고 하면은 여기 분쟁조정위원회가 양측 얘기 다 들어보고 이런 조정안은 어떠세요 해가지고 물어보고, 한쪽이 승낙 못하겠어요 하면 또 다시 이제 안을 내놓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안이 결정됐다 그러면은 이렇게 조정하는 거에 동의합니다 하고 양측이 사인을 하면은 그 이제 법적 효력이 생겨요. 근데 문제는 조정 신청을 넣었는데 임대인이 나 조정 안 해요 라고 하면은 더 못해요. 아직까지는 법적으로는 그래요.